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권이 무척 바쁩니다. 각 당마다 대선 모드로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임기 중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이 좌석을 좀 일찍 떠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종전선언을 해보겠다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선언은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도 실체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비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종전선언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일까? 왜 지금 우리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의 관점을 주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손가락 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종전선언의 이면, 그 목적,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아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브로셔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태용호 국회의원님이 발제 1을 맡아서 해주실 텐데 태 의원님도 국회 사정상 발제만 마치고 좀 일찍 이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님은 가시다가 말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외교 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쪽에 간사를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태용호 의원님은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북한의 속내를 오늘 분석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 바로 옆에 계신 정수환 장군님께서는 발제 두 번째를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은 물막초의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 소송액을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참 우리 세미나가 기쁜 것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발표를 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선거 앞두고 중책을 맡고 계시죠? 선대위원장 하고 계시죠? 총괄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신데도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이태규 의원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북 관련된 또는 북한 인권 관련된 그리고 언론 문제까지도 굉장히 깊이 있는 작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희석 박사님, 법률 분석 전문관을 전환기청에서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께서 북한의 종전선언 선결 조건의 의미와 관계, 북한은 아주 초지일관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직 북한 고위급 외교관을 하셨던 분의 예리한 눈으로 여러분께 설명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영호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정도 되지만 다음 일정에서 제가 간단히 한 10분 이내로 이제 여쭤만 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우선 정전선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정전선언을 통해서 이루려는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대상은 어디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우리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면 북한은 비핵화 안 합니다. 핵무기 이거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넣고 정전선언 문제를 대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저렇게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성명을 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런 상태에서 가능하면 강도가 있다면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 핵개발 속도를 늦추고 그 양적 확장을 좀 늦추고 이렇게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북핵을 관리하는 이런 방향은 없을까? 이런 게 지금 저는 현실적인 우리의 목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판문점 선언, 그 이후에 싱가포르 선언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과연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의 속도를 늦추거나 핵 총 능력을 줄이거나 감축을 시켰느냐,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김정은은 공식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은 그쯤하고는 됐으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소형 단거리 핵미사일을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다중화하겠다는 걸 정책적 목표로 하고, 올해만 8번 보셨지만 이 8차례의 미사일 실험이고 그 중에서 4종은 완전히 새 겁니다. 이거 진짜 게임체인저로 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이제 와서 알 수 있는 거는 판문점 선언이나 결국은 싱가포르 북미 결국은 합의 선언, 이것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와 고도화, 다중화로 돌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종전선언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저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전선언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중국이란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겠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정책적 그런 토의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핵 보유국으로 나가는 데서 단계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적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 보유국주의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은 2011년 김정일의 사망과 시작해서 2018년 3월 시진핑 김정은 사이의 첫 정상회담까지가 바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주의를 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 때에는 김정일도 그렇고 또 김일성 시대 때도 중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가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지, 실제 북한의 목표는 핵에 있지 않다. 이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까지였는데, 김정일이가 지금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이후에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섰는데, 새로운 지도자의 등극과 동시에 지금까지 중국과 해오던 이 전략적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첫 대비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이가 결국은 핵보유국 지도자로서 시진핑한테 다가가고, 그 전까지는 중국이 북한과의 쌍무대에서는 일체
북한의 핵 철폐나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저 같은 북한에 있던 외교관들의 업무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북한은 이 기간에 헌법에 북한의 핵보유국지를 명시했고 더 나아가서 당규약에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보고 핵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북한의 반응은 뭐냐? 이 세상에 주권 국가들 사이의 대화에서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중국이 지금 청나라 때도 아닌데 북한 보고 헌법을 개정하라. 이런 대화는 우리 절대 안 한다. 중국에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란봉 낙단이 중국에 갔을 때 지역 미사일 배경 슬라이드 하나 였는 것까지도 중국하고 기싸움하다 중국이 그거 내리라고 하니까 다음날 공연인데 취소하고 이런 정도를 기싸움해서 결국은 중국이 시진핑이 이건 이제 돈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쌍무대화에서는 북한의 핵폐기, 비핵화 없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을 이제 중국과 다 같이 하겠는데 이걸 하면 다시 중국을 육자회담 때처럼 북한의 비핵화하라고 중국을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 견지에서. 아니면 지금처럼 중국이 북한과의 쌍무대에서는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냐? 오히려 종전선언이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에대고 유엔사 해체라든가 한미연합 훈련 축소라든가 아니면 사드 철폐라든가 이렇게 오히려 중국에게 지렛대를 마련해주는 이런 새로운 또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우리는 대단히 신중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 중국 효용을 우리가 진짜 신중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지난 시기 주장과 최근의 주장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북한의 이제 노동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로드맵이 정책화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유엔사를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평화협정으로 가는 노정까지 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 두 계기점에서 유엔사 다음에 미군 철수 이게 공식화된 절차인데 이 과정이 지금까지 쭉 연장됐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또 11월에도 유엔 무대에서 북한 대표가 유엔 성국들을 향해서 유엔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걸 공식 유엔에 계속 매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 최근에 달라진 게 바로 이게 상호 존중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에서 변화가 없다. 요 말을 한 다음, 요렇게 말씀한 다음부터 김정은이가 김여정의 곡을 받아 묻고 흥미롭다. 그러니 해보자,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이중기준 철폐와 이중잣대 철회됐고, 위에다가 지금 뭘 만드냐?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통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계속 질의합니다. 상호 존중 원칙에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느냐?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 현재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의 기초는 상호 존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서 상호 존중을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 국제적으로 보면 군축협상이든 그 어떤 이제 군축협상에서 상호 존중은 일반적인 외교적인 그런 하나의 관행적인 그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 사이의 종전선언의 상호 존중 원칙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에서 상호 존중 원칙을 합의한 게 1972년 2월 상하이 커뮤니케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닉슨이 중국에 가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한 상호 존중 원칙에 사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중국에게 핵을 철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부터 중국은 공식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공식 일원으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호 존중 원칙을 끝까지 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상호 존중 원칙이 그것을 핵심 원칙이라고 해서 종전선언을 밝히는 순간부터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북한은 말할 겁니다. 아니 서로 가지고 있는 안보 구조 원칙을 합의하고 존중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안보 구조 원칙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유엔사에 기초한 게 한국의 안보 구조의 핵심이다. 북한의 안보 구조는 핵무력에 우고한 안보 구조다. 이걸 서로 존중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에 와서 계속 북한의 핵심 기둥을 허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말빨이 약해지는 겁니다. 핵철폐.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최근에 들고 나오고 있는 상호 존중 원칙, 잘못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했던 샹하이 커뮤니케이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제가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전 가장 미래적인 문제인데, 종전선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앞으로 핵을 다 폐기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시기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의 디딤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은 디딤돌인데, 그러면 여야 사이에 어디에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디딤돌을 놓자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만약 미국과 지금 한국 정부 사이에 종전선언 문안을 정립한다는데, 이 종전선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문맥이 반드시 들어가서 종전선언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가 돼야지, 이걸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분리시켜놓고, 비핵화는 종전선언 북한이 입구라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입구라고 하면서 종전선언 단계에서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실리도 없고, 정말 중국과 북한의 그 어떤 새로운 지혜들을 안겨줄 수 있지, 대단히 불투명한 그런 제스처고 하나의 그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영호 의원님 발제는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하고 일목요연하지요. 고맙습니다. 이 정권은요, 우리 단어를 왜곡하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번혹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평화, 인권, 정의, 공정 이런 단어를 들고 나와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도 그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국민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다름이 없고 불육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다 내주어야 하는, 평화가 아니라 노예의 길을 강요하는 것이죠. 정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 인권이라는 걸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으니까요. 종전선언을 하면서 남과 북이 입을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 원칙. 상호 존중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를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아주 그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그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거를 기정사실화해 나가려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